확인될 때 해당 지자체에서는 고발 조치 등을 시행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모든 정치 행위는 국민에 대해서 책임지는 것입니다. 우리 국민들의 판단을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정도 본인도 좀 리프레시를 했으면은 저도 막 무리하게 거의 막 압박하듯이 이렇게 할 생각은 사실 없었어요. 자해 차량을 타고 배우자가 왔습니다. 여자분이. 근데 CCTV에 찍힌 그 운전자의 모습은 남자분이어가지고 그대로 집에 가가지고 문제 직정하고 징역 체포했던 상황입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용광로 선대위 출범 한 달 만에 조직 개편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네, 여전히 당대표와 대선 후보의 마이웨이가 이어지고 있는 국민의힘은 논란이 파생되면서 자중질환이 심화하고 있습니다. 이러는 사이 여론조사 지지율 격차도 좁혀지고 있는데요. 잠시 뒤 나이트 포커스 대선 전국 다루겠습니다. 네, 이 밖에 국회 예산안 처리, 또 손준성 검사 구속 여부 등 진행형 뉴스들 속보가 들어오는 대로 보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뉴스나이트 오늘도 국내 오미크론 변이 감염을 포함해서 코로나19 뉴스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역 택시를 탔다. 오미크론 국내 첫 감염자인 인천 40대 목사 부부의 거짓말에 방역에 큰 혼선을 빚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부부의 한마디에 접촉자인 지인이 제때 격리되지도 않고 대형교회 예배 등에 참석을 하면서 추가 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들 부부 방역방해 혐의로 법적 조치될 예정인데요. 이동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나이지리아를 방문한 뒤 국내 첫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감염자가 된 인천의 40대 목사 부부. 이들은 지난달 24일 공항에서 자택으로 이동할 때 방역 택시를 탔다고 방역 당국에 거짓말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30대 지인이 운전한 차를 탔습니다. 이분들에 대해서 최초의 역학조사할 때에 4번 사례, 지인인 4번 사례하고의 공항에서부터 이동까지의 접촉력이 누락된 것은 사실로 현재 확인이 됐습니다. 이 때문에 이들 부부가 확진 판정을 받은 25일 이후에도 30대 지인은 밀접 접촉자로 분류되지 않았지만 결국 오미크론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여기에 이 30대 남성의 아내와 장모, 지인까지 코로나19 확진자로 판명돼 오미크론 감염 여부를 조사 중입니다. 그런데도 30대 지인은 6일 동안 아무런 제지 없이 인천 연수구 식당과 마트 등을 활보했으며 미추홀구 대형교회의 프로그램과 예배 등에도 참여했습니다. 미추홀구는 이 교회 신도 400여 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 검사를 받도록 조치할 예정입니다. 당국은 40대 부부의 거짓말로 지인을 제때 격리하지 못해 접촉자가 급증하는 등 피해를 키웠다며 법적 조치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사실관계 확인 이후에 명백한 위반 사항이 확인될 때 해당 지자체에서는 고발 조치 등을 시행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30대 지인과 접촉한 일부라도 오미크론이 확진될 경우 감염 확산은 물론 감염 의심자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더욱이 이들과 별도로 해외에서 입국한 뒤 오미크론 감염 판정을 받은 50대 여성 2명을 고리로 한 전파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특히 지금까지 확인된 오미크론 변이 감염자와 감염 의심자가 모두 현재 코로나19 유행을 주도하고 있는 수도권에 집중된 점도 우려를 더하고 있습니다. YTN 이동호입니다. 네, 이들 부부의 거짓말로 방역에 혼선을 빚고 있는 가운데 이들 부부의 10대 아들도 오미크론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중대방역대책본부는 오미크론 변이에 확진된 40대 부부와 함께 사는 초등학생 아들도 지난달 30일 코로나19에
한 뒤 확진된 뒤에 전장 유전체 검사를 통해 오미크론에 감염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 오미크론이 국내에서도 검출되면서 입국자 전원 자가격리 등 긴급 방역 대책이 발표되자 귀국할 예정이었던 여행객 등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는 분위기입니다. 갑자기 바뀐 방역 대책에 해외여행을 계획했던 사람들의 취소 문의도 쇄도하고 있습니다. 이준엽 기자입니다. 인천국제공항 입국장. 방호복을 입은 방역 요원들이 곳곳에 서 있습니다. 신종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오미크론 국내 확진자가 나오면서 공항 검역 절차가 강화된 겁니다. 인천국제공항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이용객이 86% 증가하는 등 지난달 들어 활기를 되찾고 있었는데요. 항공업계는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 오미크론의 확산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당장 오는 16일까지 2주 동안 해외에서 들어오는 모든 여행자는 국적이나 백신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열흘 자가격리에 들어갑니다. 아프리카 지역 유일한 직항편인 에티오피아 노선도 운행이 중단됩니다. 급작스레 발표된 소식에 단계적 일상회복 대책에 맞춰 해외에 나갔다가 입국하려던 사람들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출국할 당시만 해도 어쨌든 저희가 다 방역 수칙이나 이런 게 입출국 시 어떻게 되는지 확인을 하고 갑자기 이게 변경이 되면서 굉장히 혼란스러워하고 자가격리 의무 기간을 중심으로 해외여행 취소 문의가 쏟아지면서 여행업계도 대책 마련에 들어갔습니다. 괌 사이판 같이 요 근래 이제 손님들이 좀 선호하던 지역들 취소가 먼저 발생되는 건 어쩔 수 없는 상황입니다. 오미크론의 등장에 세계 각국이 국경을 걸어 잠그고 있는 가운데 갑자기 발표된 방역 대책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할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정부가 싱가포르와 사이판 등 이른바 트래블 버블을 체결한 국가로부터 들어오는 입국자에 대해선 지금처럼 격리를 면제하기로 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6월 사이판, 10월 싱가포르와 체결한 트래블 버블 협정을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코로나19 새 변이인 오미크론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내일부터 모든 입국자를 10일 격리할 예정이지만 트래블 버블은 중단보단 방역 조치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운영한다는 방침입니다. 네, 이 같은 오미크론 변이 등장으로 유입으로 이 백신이 소용없는 거 아니냐 이런 불안한 목소리도 나오고 있지만 정부와 의사단체가 함께 나서서 백신 접종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3차 접종으로 면역력을 높이면 오미크론을 대응하는 데도 효과가 있다는 설명입니다. 개훈이 기자입니다. 국내 첫 오미크론 변이 확진자인 40대 부부는 지난 10월 백신 2차 접종을 마친 접종 완료자였습니다. 백신을 맞았는데도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되면서 기존 백신이 오미크론에 소용이 없는 거 아니냐는 불안의 목소리가 등장했습니다. 하지만 방역당국은 이번 사례로 기존 백신이 오미크론 변이에 효능이 있다 없다 판단할 순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런 몇 명의 사례만 가지고서 백신의 효과를 판단하거나 무용론을 얘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또 백신을 조기에 접종한 60대 고령자군에서 돌파 감염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백신 접종 완료율은 80%를 넘었지만 집단 면역력 형성은 요원해 보이고 강력한 변이가 등장하자 무용론까지 제기되는 겁니다. 오미크론이 백신에 어떤 영향을 줄지, 백신 효과에 어떤 관계를 줄지에 대해서는 아직 확실하게 밝혀지지가 않았습니다. 3차 접종을 하게 되면 좀 더 항체가를 신속하게 올려서 오미크론 변이에 대해서도 대응이 가능하기 때문에 방역당국과 전문가 집단은 코로나19 백신이 감염과 위중증, 사망 예방에 분명 효과가 있다며 3차 접종을 재차 당부했습니다. 3차 접종까지 마친 사람이 기본 접종자보다 확진율은 11.3배, 중증화율은 19.5배 감소했다는 연구 결과를 근거로 들었습니다. 델타 변이를 막는 데는 현재 3차 접종밖에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직 우리나라가 지금 오미크론이 창궐하고 있지도 않고 그 델타 변이가 지금 창궐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 델타 변이를 막고 안전하게 겨울을 지내기 위해서 정부는 추가 접종률을 높이기 위해 12월 한 달을 60세 이상 고령층의 3차 접종 집중 기간으로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18세에서 49세의 추가 접종 사전 예약도 시작됐습니다.
오는 4일부터 추가 접종을 받을 수 있고 자녀 백신을 이용한다면 당장 추가 접종이 가능합니다. YTN 개운입니다. 네, 오미크론 변이 확산 우려까지 추가된 상황인데 신규 환자도 이틀 연속 5천 명 넘게 나오고 있고 위중증 환자 상황도 계속 악화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방역 강화 조치 카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적 모임 인원 제한 등 거리 두기 4단계에 준하는 조치가 내일 발표될 예정입니다. 보도에 박홍구 기자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환자는 5,266명으로 이틀 연속 5천 명대를 기록했습니다. 하루 확진 5천 명은 당초 우리 의료 체계가 감당할 수 있는 한계라고 제시했던 숫자입니다. 단계적 일상 회복을 시작하던 지난달 1일 1,686명에서 3배 이상 증가했는데 앞으로 확산 속도가 더 빨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일주일에 확진자가 15 내지 20%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는 것은 앞으로도 다음 주에 있어서는 몇백 명 단위로 더해지는 것이 아니고 곱해지는 개념에 가깝다는 것이죠. 위중증 환자도 10명 늘어난 733명으로 방역 지표는 계속 악화하고 있습니다. 중환자 전담 병상 가동률은 수도권이 88.1%, 전국은 79.1%로 의료 대응 역량은 한계에 직면했습니다. 수도권에서 병상을 배정받지 못한 대기 환자가 915명이며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이 70살 이상 고령층입니다. 특히 60세 이상의 고령층 어르신들에서 위중증과 사망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접종을 받으신 군에서도 접종하고 3, 4개월이 지나면서 면역 효과가 감소하고 돌파 감염으로 전체 위중증 환자의 약 57%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오미크론 변이의 지역사회 전파 우려가 현실화하자 정부는 그동안 만지작거리던 방역 강화 조치 카드를 꺼냈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관계자는 거리두기 4단계에 준하는 조치를 검토 중인데 사적 모임 인원 축소는 물론 영업시간 제한과 유흥시설 집합 금지까지 논의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일상회복지원위원회를 열어 각계 의견을 취합해 논의 중으로 중대본 회의를 거쳐 구체적 조치를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고강도 거리두기가 예고되면서 연말 연시 특수를 기대하고 있던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은 실망과 우려 속에 정부 조치를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YTN 박홍구입니다. 네, 이번엔 국회 현장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한 여야 합의가 무산되면서 민주당이 낸 607조 원 규모의 수정 예산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입니다. 가상자산 과세 유예, 또 1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을 완화하는 법안도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는데요. 국회로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경국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먼저 예산안, 민주당이 결국 단독 처리에 나선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오늘 오후 국회에서 만나 내년도 예산안 쟁점을 협의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협상은 결렬이 됐습니다. 쟁점이 된 경항공모함 사업비 예산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겁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오늘 본회의에 정부 예안보다 3조 3천억 원가량 늘어난 607조 7천억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 수정안을 올려서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경항공모함 사업비 예산은 민주당의 주장대로 내년도 예산안에 담겼고요. 당정이 합의한 총 30조 원 규모의 지역화폐 발행 예산과 하한액을 1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높인 소상공인 손실보상금도 여당 안대로 처리될 전망입니다. 국민의힘은 경항공모함 사업은 시급한 민생과 관련이 없고 또 향후 대규모 예산을 투입해야 하는 만큼 차기 정부에서 결정할 사업이라며 민주당이 또다시 예산 독주로 민생을 등지는 오만을 택했다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본회의에 참석해서 반대 토론과 반대 표결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현재 국회 본회의가 진행 중인데요. 내년도 예산안은 법안 처리와 검수 작업 등을 고려하면 내일 새벽쯤에 처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렇군요. 예산안 문제는 좀 몇 시간 더 지켜봐야 되겠고. 자, 그리고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된 주요 법안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도 함께 전해주시죠. 네, 우선 예산과 관련해서는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했지만 법안들을 두고는 이견이 없었습니다. 우선 소득세법 개정안 조금 전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이 되는 고가주택의 기준 금액을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올리는 내용입니다.
고가주택의 기준은 2008년 이후에 9억 원으로 유지가 됐는데요. 이 물가 수준과 주택 가격 상승 등을 고려해서 비과세 기준을 완화하기로 한 겁니다. 또 개정안에는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시점을 내년 1월 1일에서 2023년 1월 1일로 1년간 유예하는 내용도 포함이 됐습니다. 이 개정안은 이 본회의를 통과한 만큼 공포 절차를 거쳐서 다음 달 중순쯤에 곧바로 시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매달 10만 원씩 지급하는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현행 만 7세 미만에서 만 8세 미만으로 확대하는 아동수당법 개정안도 본회의 문턱을 넘었습니다. 법안에는 내년 1월 1일부터 태어나는 아이에게 24개월간 영아수당을 매달 지급하는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역시 내년부터 태어나는 아이에게 200만 원어치 바우처를 지급하는 내용의 저출산 고령사회기본법 개정안도 본회의 문턱을 넘었는데요. 영유아의 보호자나 보호자의 대리인이 출생신고 이후 60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에 신청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이른바 용광로 선거대책위원회가 출범한 지 정확히 한 달 만에 조직 개편을 완료하면서 기동성을 높였습니다. 과거 이 사생활 논란이 불거진 영입 인재 1호 조동현 공동상임선대위원장에 대해서는 국민의 판단을 보겠다면서 입장을 유보하기도 했습니다. 조상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스타 예능 PD 출신 김영희 전 MBC 부사장이 이재명 후보의 선거대책위원회에 합류했습니다. 실무 책임자 가운데 유일한 외부 인사로 홍보소통본부장을 맡았습니다. 국민들은 사실 지금의 정치에 사실 피로감을 느끼는 것도 사실입니다. 근데 대한민국 정치의 가장 큰 이벤트가 국민적인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이 후보는 김 전 부사장을 포함한 본부장급 추가 인선도 마무리했습니다. 경선 캠프부터 정책을 담당한 윤우덕 의원이 정책본부장, 이 후보의 최측근 가운데 한 명인 김병욱 의원이 직능본부장을 맡았고 조직본부장과 총괄 상황실장엔 정세균 전 총리 측 인사인 이원욱 의원과 서영교 의원이 각각 임명됐습니다. 16개이던 선대위 산하본부를 6개로 대폭 줄여 효율성을 높였습니다. 기민하게 우리 국민의 목소리에 반응하고 작게라도 신속하게 실천해내서 성과를 축적해가는 그런 민주당, 그런 선대위로 거듭나도록 하겠습니다. 방송기자클럽 토론회에 참석한 이 후보는 부동산 정책을 문재인 정부의 가장 큰 실패 영역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수도권 도심 용적률이나 층수 규제를 풀어 양질의 공공주택 공급을 늘리는 등 추가 대책을 통해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킬 자신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조국 전 장관 사태와 관련해선 거듭 사과했고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은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분들이 아무런 뉘우침도 없고 반성도 하지 않고 국민에게 사과도 하지 않는 상태에서 사면을 얘기하는 것 자체는 제가 보기엔 시기상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가운데 영입인재 1호 조동현 공동상임선대위원장은 언론 인터뷰에서 자신의 과거 사생활 논란에 대해 사과했습니다. 제 개인적인 사생활로 인해서 많은 분들께서 불편함을 분명히 느끼셨을 것이고 분노도 느끼셨을 텐데 그런 부분에서 너무나 송구스럽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좀 먼저 드리고 싶고요. 다만 10년이 지나고도 도전할 기회조차 허락받지 못하는 거냐고 반문하기도 했습니다. 논란에 대해 이 후보는 일단은 여론을 살피며 기다리겠다고 언급했습니다. 모든 정치 행위는 국민에 대해서 책임지는 것입니다. 우리 국민들의 판단을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대하게 출범한 선대위 조직을 한 달 만에 과감하게 재편하면서 이재명 후보는 기동력을 한층 끌어올렸습니다. 다만 영입 인재들에 대한 여론 검증 문턱을 얼마나 매끄럽게 넘어설지가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YTN 조성호입니다. 네, 방금 전에 속보가 마침 들어왔습니다. 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1호 영입 인재로 앞서 들으신 대로 이 공동상임선대위원장을 맡고 있는 조동현 서경대 군사학과 교수가 사생활 논란을 일으켰는데 이와 관련해 사퇴를 시사했다라는 속보가 조금 전 들어왔습니다. 조 교수는 자신의 SNS에
자신이 짊어지고 갈 테니 죄 없는 가족들은 그만 힘들게 해달라면서 그간 진심으로 감사했고 죄송하다면서 안녕히 계시라라고 적었습니다. 또 누굴 원망하고 탓하고 싶진 않다면서 열심히 살아온 시간들이 한순간에 더럽혀지고 인생이 송두리째 없어지는 기분이라고 밝혔습니다. 조동현 공동상임선대위원장, 민주당의 영입인재 1호 조동현 교수가 사퇴를 시사했다는 속보 전해드렸습니다. 네, 방금 전해드린 내용, 글을 보면 거취를 고심하는 분위기로 읽히기도 하는데요. 추가로 내용이 확인되는 대로 다시 한번 정리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엔 국민의힘 상황입니다. 윤석열 후보는 민생 현장 행보와 선대위 추가 인선을 통해서 이준석 대표와의 갈등에 쏠려 있는 시선을 분산시키기 위해 애를 썼습니다. 하지만 제주로 간 이준석 대표, 처음으로 언론의 모습을 나타내고 작심한 듯 윤석열 후보를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황희경 기자의 보도 보시고 잠시 뒤에 이 조동현 교수 사퇴 시사와 함께 나이트 포커스에서 내용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아침부터 예고 없이 도로 포장 공사를 하다 근로자 3명이 롤러에 깔려 숨진 사고 현장으로 달려갔습니다. 직접 국민 안전을 챙긴다는 취지였는데 사고 책임을 운전자 실수로 돌린 건 다소 성급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시동 장치를 딱 끄고 내리기만 했어도 근데 이런 간단한 실수 하나가 정말 그 엄청난 참 비참한 사고를 이제 초래를 했는데 대출 규제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국내 스타트업을 찾아 정책 토크도 나누는 등 민생 행보에 박차를 가했습니다. 선대위에서는 경선에서 경쟁했던 후보 캠프 인사들을 영입하며 원팀 만들기에도 공을 들였지만 이준석 대표와의 갈등이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비공개 일정으로 제주를 찾은 이 대표는 취재진을 만나 윤 후보에 대한 불만을 강하게 드러냈습니다. 저에게 당무에 대해서 어떤 의사를 물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당무 공백이 발생했다고 생각하는 인식 자체가 저는 좀 이해가지 않습니다. 자신이 홍보비를 탐냈다거나 무언가를 요구하기 위한 자맹이라는 시각도 모욕적이라면서 해당 발언자들에 대한 인사 조치도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윤 후보는 이 대표와 천천히 접촉할 뜻을 내비쳤습니다. 어느 정도 본인도 좀 리프레시를 했으면은 저도 막 무리하게 거의 막 압박하듯이 이렇게 할 생각은 사실 없었어요. 갈등 상황에 당내 의견은 엇갈렸습니다. 상임고문단에서는 윤 후보가 이 대표를 끌어안아야 한다는 의견과 이 대표가 지나치다는 의견이 모두 나왔고 당사 앞에서는 이 대표를 탄핵하는 집회가 열리기도 했습니다. 선대위가 공식 발족하는 오는 6일에도 이 대표는 참석할 뜻이 없음을 드러낸 가운데 윤 후보가 화합의 돌파구를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황희경입니다. 곽상도 전 의원의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50억 클럽으로 상징이 되는 로비 의혹 규명에 힘을 썼던 검찰 계획에도 제동이 걸렸습니다. 법원이 영장 기각 사유로 소명 부족을 지적하면서 부실 수사 논란도 불거지고 있는데 검찰은 보강 수사를 거쳐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우철희 기자입니다. 곽상도 전 의원의 구속영장 기각 사유를 한마디로 정리하면 혐의 소명 부족입니다. 법원은 범죄 성립 여부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어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고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곽 전 의원이 김만배 씨에게 받은 청탁과 하나은행 측에 했다는 청탁의 시점, 장소뿐만 아니라 곽 전 의원의 알선 상대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확하게 청탁받은 경위라든가 일시, 장소 이런 내용들이 오늘 신문 과정에서도 정확하게 나오지를 않습니다. 검찰의 영장 청구서에 적은 범죄 사실 역시 김만배, 남욱, 정여학 진술과 녹취록 외에 이렇다 할 히든카드가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때문에 법조계 안팎에서는 혐의 소명이 부족했다는 시각이 지배적입니다. 한 중간 간부급 검사는 영장 기각 사유 가운데 소명 부족은 수사기관의 가장 아픈 사유라는 평가를 내리기도 했습니다. 앞서 김만배 씨의 첫 번째 영장 기각과 쪼개기 회식 사태로 수사력과 기각 모두 비판받은 검찰이 나름의 승부수를 띄웠지만 이마저 꺾이면서 수사 동력 저하가 불가피하게 됐습니다. 특히 곽 전 의원은 이른바 50억 클럽으로 거론되는 인물 가운데 사실관계가 비교적 뚜렷했습니다.
상식에서 벗어난 아들의 50억 원 수수 사실 때문인데 이번에 영장이 기각되면서 다른 인물들에 대한 혐의 입증은 더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박영수 전 특별검사와 권순일 전 대법관 수사는 가시적인 진전이 없어 보여 불구속 기소나 불기소 전망도 조심스럽게 나옵니다. 검찰은 일단 곽 전 의원의 영장 기각 사유를 면밀하게 검토한 뒤 보강 수사를 거쳐 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밝혔습니다. 검찰이 보강 수사를 통해 이전보다 구체적인 진술이나 더 확실한 물증을 확보할 수 있을지 관심입니다. YTN 우철입니다. 고발 사주 의혹의 핵심 인물인 손준성 검사가 다시 한번 구속의 갈림길에 섰습니다. 영장 발부 여부에 따라 향후 수사나 전국에 미칠 파장도 작지 않을 전망입니다. 김경수 기자입니다. 한 달여 만에 또다시 법원에 들어선 손준성 검사. 쏟아지는 취재진 질문에는 법정에서 설명하겠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영장 재청구에 대해 신경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판사님께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손 검사는 윤석열 검찰총장 재직 시절인 지난해 4월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으로 있을 때 부하 직원들에게 여권 인사에 대한 고발장을 만들도록 지시하고 그 고발장을 김웅 국민의힘 의원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고발장이 전달된 텔레그램 메시지에 남은 손준성 보냄이란 꼬리표를 유력한 근거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손 검사 측은 누군가에게 받은 걸 반송했을 때도 꼬리표가 남는다며 공수처의 논리를 반박하고 있습니다. 앞서 한 차례 영장이 기각돼 체면을 구겼던 공수처는 이번에도 주임 검사인 여운국 차장이 직접 영장 심사에 나와 구속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공수처 측은 보강 수사를 통해 손 검사 밑에 있던 검사 2명과 수사관 1명을 특정한 배경을 집중적으로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반면 손 검사 측은 구속이 필요한 만큼의 혐의 입증이 없었고 공수처의 수사 절차가 위법했다는 점을 내세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법원이 누구 손을 들어주느냐에 따라 향후 수사와 대선 전국에 미칠 영향도 클 것으로 보입니다. 손 검사가 구속되면 당시 검찰총장으로 윗선에 해당하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까지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두 번째 영장마저 기각된다면 사실상 마무리 국면으로 접어들면서 공수처 수사가 도마 위에 오를 전망입니다. YTN 김경수입니다. 네, 화물차가 음주 뺑소니를 낸 뒤에 다시 돌아와서 피해 차량 운전자를 치어 숨지게 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해 운전자는 사고 현장에 아내를 보내 자수하게 하는 이른바 운전자 바꿔치기까지 시도했다가 덜미가 잡혔습니다. 나연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왕복 2차로 도로에서 마주오던 1톤 트럭이 중앙선을 넘더니 피해 차량 옆을 들이받고는 그대로 도주합니다. 피해 차량은 도로 옆에 멈춰섰고 뒤따르던 목격 차량도 앞에 차를 세우고 피해 정도를 확인합니다. 그러는 사이 조금 전 사고를 내고 도주했던 1톤 트럭이 다시 나타나 이번에는 운전자를 들이받습니다. 사고가 난 현장입니다. 도로에 무방비 상태로 있던 60대 운전자는 화물차가 그대로 덮쳐버리면서 현장에서 숨을 거뒀습니다. 가까스로 사고를 피한 여성 운전자가 신고하는 사이 2번 사고를 낸 차량은 유유히 사라집니다. 그런데 한참 뒤에 한 여성이 차를 몰고 현장에 나타나더니 자신이 낸 사고라고 자수했습니다. 그러나 주변에 있던 CCTV를 보니 운전자는 이 여성의 남편이었습니다. 이른바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한 겁니다. 가해 차량을 타고 배우자가 왔습니다. 여자분이. 근데 CCTV에 찍힌 그 운전자의 모습은 남자분이어가지고 그대로 이제 집에 가가지고 문제 측정하고 긴급 체포했던 사안입니다. 체포 당시 이 남성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음주운전에 뺑소니 사망사고까지 낸 이 남성은 자신이 가드레일을 받은 것으로 알았다고 변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왜 우리 가족한테 이런 상황이 벌어졌는지 너무 억울하고 가해자는 아직까지도 혐의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데 법에서 받을 수 있는 최고 한도로 꼭 좀 처벌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한순간에 가족을 잃은 피해자 유족들은 청와대 국민청원에 탄원을 올리며 엄벌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YTN 나연호입니다.
네, 노동자 안전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번엔 아파트 8층에서 세실을 교체하던 노동자 2명이 추락해 숨졌습니다. 베란다 난간이 무너지면서 사고를 당한 건데 경찰은 안전장비를 제공하지 않은 시공업체에 대해서 수사에 나섰습니다. 정현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아파트 베란다가 난간과 유리창이 사라진 채 뻥 뚫려 있습니다. 아래쪽 바닥엔 노란색 출입금지 테이프가 설치됐습니다. 오전 9시 10분쯤 아파트 8층 베란다에서 세실을 갈아 끼우던 노동자 2명이 아래로 추락해 숨졌습니다. 사고 현장에는 작업 당시 썼던 양중기와 세시, 그리고 베란다에 붙어있던 난간까지 떨어진 채 널브러져 있습니다. 의심 안 했죠? 그분들 사망자라고 해서 경찰 인계했어요, 형사과들한테. 이들은 낡은 베란다 난간에 공사 장비를 고정한 채 세실을 끌어올리려 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세시 무게를 못 이긴 난간이 넘어지면서 노동자들도 장비와 함께 떨어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저기에 설치를 했겠죠. 그런데 저게 이제 오래됐으니까 오래전 바뀌었어요. 숨진 노동자들은 작업 당시 아무런 보호 장구도 착용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고층 아파트 난간에서 작업했지만 추락 사고를 방지할 끈조차 달고 있지 않았습니다. 추락 위험이 예상될 때 노동자에게 안전 장비를 지급하게 돼 있지만 시공업체가 제공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세시 시공업체 현장 책임자 등을 조사해 노동자 안전관리에 과실이 확인되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할 방침입니다. YTN 정현우입니다. 네, 구청에 근무하는 여성 공무원이 흉기로 남자친구를 살해해 구속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경기 김포경찰서는 서울 강서구청 소속 공무원 26살 여성 A씨를 살인 혐의로 구속해 지난달 15일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A씨는 지난달 6일 새벽 3시쯤 경기 김포시 풍무동에 있는 오피스텔에서 남자친구 26살 B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A씨는 B씨의 지인 2명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B씨와 다툼이 생겨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술에 취해 홧김에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경찰의 통보로 A씨의 범행 사실을 파악한 강서구청은 A씨를 직위 해제했습니다. 네, 경남 양산에서 가출한 중학교 1학년 여학생을 또래 여중생들이 집단으로 감금하고 폭행한 소식 어제 보도해드렸는데요. 그런데 경찰이 2번이나 현장에 출동했지만 결국 집단 폭행을 막지 못했고 또 수사가 늦어지면서 이 피해 여중생은 협박까지 당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오태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또래 학생들에게 모욕적인 욕설과 함께 무차별 폭행을 당한 중학교 1학년 A양. A양이 폭행당하기 전 경찰은 가해 학생의 집에 2차례나 찾아왔습니다. 가출 청소년들이 모여 있다는 주민신고로 한 번, A양의 가족과 함께 또 한 번 출동한 겁니다. 하지만 경찰은 방과 화장실만 둘러봤을 뿐 A양이 있던 베란다는 살펴보지 않고 돌아갔습니다. 가족과 경찰이 돌아가자 또래들의 무자비한 폭행이 시작됐습니다. 네, 거기는 경찰이 안 보고 왔다는 얘기죠? 네, 베란다 좀 아예 안 보고. 그 뒤 A양 폭행 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는 한 달이 지나서야 본격화됐습니다. 다른 폭행 사건에 연루된 A양이 조사에 제대로 협조하지 않았다는 게 경찰의 해명입니다. 다른 사건 학폭 가해자가 지금 우리한테 수사를 받고 있는 상태였고요. 우리가 수사를 하기 위해서 계속 출석 요구를 해도 출석도 안 해가지고. 경찰이 적극적인 수사 의지를 보이지 않는 사이 가해 학생들은 A양을 또 협박했습니다. 내가 소녀원 들어갈 각오하고 네 죽일 만큼 죽일 거라면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가지고 그걸 경찰한테 보고 있었다고 얘기를 했어요. 결국 가해 학생 4명 중 2명은 공동폭행 혐의로 송치됐지만 소년보호 사건으로 분류돼 형사처벌을 면했습니다. 나머지 2명 역시 촉법 소년이라는 이유로 역시 형사처벌을 피했습니다. YTN 오태인입니다. 한국과 미국이 북한의 위협에 대비해서 만들어진 작전 계획을 보완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이 고도화하고 있는 데 따른 조치로 보입니다. 김문경 기자입니다. 서울에서 열린 한미 안보협의 회의에서는 한미 동맹과 연합 방위태세, 북핵 문제 등이 중점적으로 논의됐습니다. 눈에 띄는 건 대북 작전 계획이 6년 만에 변화를 맞게 된 부분입니다.
지난 2010년 논의를 시작해 2015년 완성된 작계 501호를 수정하기로 합의한 겁니다. 이를 위해 새로운 전략기획 지침이 승인됐습니다. We also approved new strategic planning guidance, an important step forward to frame forthcoming alliance planning efforts. 기존의 작계 501호가 전방위 위협에 대비한 대응 지침이지만 2017년 북한이 핵무력 완성을 선언하는 등 위협 능력이 더욱 고도화됨에 따라 작전 계획도 이를 반영할 필요성이 불가피해졌습니다. 변화된 전략 환경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작전 계획 발전에 필요한 지침을 제공할 필요가 있어서 최종안에 합의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또 전시작전권 전환 일정도 논의됐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중단된 전작권 전환 조건 2단계 평가를 내년 하반기에 끝내기로 했는데 3단계까지 마치려면 전환 시기도 그만큼 늦춰질 것으로 보입니다. 양국 장관은 이번 회의를 통해 한미 동맹 결속력과 연합 방위태세 유지를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며 한국의 신남방 정책과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간 상호 의지를 발전시키기 위해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YTN 김문경입니다. 한미 국방장관 공동성명에 처음으로 타이완 문제가 명시됐습니다. 서 국방장관은 특정국의 위협을 상정한 게 아니라고 선을 그었지만 중국을 겨냥한 한미 양국의 공조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보도에 이승윤 기자입니다. 굳건한 동맹의 정신을 담아 똑같은 넥타이를 메고 안보협의회 SCM 회의장에 나타난 한미 국방장관.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 공동성명에서도 타이완 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확인했다며 외교적으로 민감한 타이완 문제를 처음으로 언급했습니다.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은 중국의 초음속 무기 등 미국과 동맹국에 대한 모든 위협을 방어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We'll continue to maintain the capabilities to defend and deter against a range of potential threats from the PRC to ourselves and to our allies. 다만 서욱 국방장관은 중국이 타이완을 공격할 경우 한국의 대응에 대한 질문에는 즉답을 피했습니다. 특정국의 위협을 상정해놓고 논의하기보다는 전 세계 평화 안정 유지를 위해서 긴밀하게 협력하기 위한 공조 방안을 모색해 나가기로 한 것이고 이번 SCM에선 지난해 누락돼 주한미군 감축 우려를 불렀던 주한미군의 현 수준 유지 문구가 부활했고 미 측은 추가적인 주한미군 조정은 없다며 한반도 안보 공약을 재확인했습니다. 한미는 한국이 해구산 체제에 포함된다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도 전술핵 배치와 관련해선 한반도 비핵화를 언급하며 선을 그었습니다. 다만 북한과 중국의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는 미사일 방어체계 강화와 관련해선 한미일이 함께 협의한다는 입장을 강조했습니다. YTN 이승윤입니다. 네, 조금 전에 들어온 속보입니다. 이 607조 원의 내년도 예산안이 내일 오전 9시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는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에는 이제 손실보상금과 매출 감소 지원, 그리고 지역화폐 발행 등 68조 원 규모의 소상공인 지원 사업 등의 예산이 포함되어 있는 상태였는데요. 현재 607조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이 이제 내일 오전 9시에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라는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추가적인 내용 들어오는 대로 저희가 계속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밤부터 내일 아침 사이 운전이나 외출하실 때 각별히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서울을 비롯한 전국 곳곳에 비나 눈이 내리는데 이 강수량은 많지 않지만 도로에 살얼음이 껴 사고 위험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 정혜용 기자의 보도입니다. 청소차가 도로를 가로막고 넘어졌습니다. 트레일러 한 대도 한쪽을 막고 멈춰섰습니다. 지난 화요일 고속도로를 달리던 차들이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난 사고인데 겨울비가 도로 위에서 얼어붙어 도로 살얼음을 만든 것이 원인입니다. 도로 상태가 아스팔트와 똑같이 색깔이 검정색으로 얼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운전자 입장에서는 이게 도로가 결믹된 건지 아니면은 정상인지를 잘 판단을 못한 상태에서 일반적인 주행 속도를 달리다가 그 도로 살얼음에서 미끌림 현상이 발생하거든요. 내일 아침 출근길엔 이 같은 도로 미끄럼 사고 위험이 커질 것으로 우려됩니다.
밤사이 일부 지역에서 빗방울이 떨어지거나 눈이 날리기 시작해 내일 아침까지 중서부와 호남 등 곳곳에 비나 눈이 내릴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강원 내륙과 산간, 경기, 충북, 제주 산간 등 일부 지역에 1cm 안팎의 눈이 오겠고 서울 등 그 밖의 지방에는 5mm의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강수량이 많지는 않지만 아침 기온이 영하권에 머물 것으로 보여 출근길 도로 곳곳에 살얼음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강수량이 상당히 적고요. 강수가 내리는 시간대도 굉장히 짧은 시간에 내릴 것으로 보여집니다. 눈이나 비가 내리는 지역들에서는 눈비가 그치고 나서 기온이 떨어지기 때문에 도로 살얼음이 굉장히 주의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년보다 추운 날씨는 사흘 정도 더 이어질 전망입니다. 기상청은 이번 추위가 일요일 오후부터 점차 풀리겠고 이후 다음 주에는 예년 기온을 웃도는 비교적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대한민국 정치의 가장 큰 이벤트가 국민적인 축제가 될 수 있도록 기민하게 우리 국민의 목소리에 반응하고 작게라도 신속하게 실천해내서 성과를 축적해가는 너무나 송구스럽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좀 먼저 드리고 싶고요. 저 같은 사람은 그 시간을 보내고도 꿈이라고 하는 어떤 도전을 할 수 있는 기회조차도 허락을 받지 못하는 것인지를 좀 묻고 싶었습니다. 그 정치는 그 개인적인 사생활의 부분을 굉장히 좀 공적인 부분과 결부시키는 면이 강한 것이죠. 그 문화가 올바른 것은 아니라고 보이는데 어쨌든 간에 지금 국민적인 정서나 이런 것들이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고려할 수밖에는 없지 않나 이렇게 보입니다. 모든 정치 행위는 국민에 대해서 책임지는 것입니다. 우리 국민들의 판단을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선대위 추가 영입 인사와 신임 본부장단을 발표하는 등 선대위 개편을 사실상 마무리 지었습니다. 또 국민의힘에선 이준석 대표가 사흘째 자맹 아닌 자맹을 이어가면서 윤석열 후보와의 갈등이 장기화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가 여전한 상황입니다. 나이트 포커스 오늘은 김민아 시사평론가, 김수민 시사평론가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민주당 인재 영입 1호 조동현 공동상임선대위원장이 앞서 들으신 대로 사퇴를 시사했습니다. SNS에 글을 올렸다가 다시 또 지웠다 이렇게까지 확인되고 있는데 앞서 이재명 후보가 좀 국민의 판단을 지켜보겠다고 했는데 판단이 좀 빠른 것 같기도 하고요. 어떻게 좀 보십니까? 일단 뭐 이 본인 입장에서는 후보의 의사, 그다음에 이제 좀 이 당이라는 조직의 의사가 굉장히 중요한데 네. 후보와 당이 좀 조동현 교수를 좀 계속해서 지켜주면서 국민들을 한번 설득해 보겠다 이런 취지였다면 네. 굳이 본인이 이렇게 뭐 사퇴를 시사하는 글을 올리거나 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후보가 본인이 지금도 보셨듯이 국민의 어떤 그런 정치는 국민에 대해 책임지는 것이기 때문에 네. 국민의 여론을 좀 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 이후에 사실 이 조동현 교수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와 논란에 대해서 자세하게 그것을 설명하거나 국민들에게 이런 문제가 있을지 모르지만 이것은 해소된 문제고 이런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분을 쓰기로 했습니다라고 자세하게 설득한 바가 없거든요. 국민을 설득한 바가 없고 설명한 바가 없는데 그런 상황이 하루 종일 이어졌기 때문에 조동현 교수 입장에서는 이것은 자신의 존재가 어쨌든 선거에 오히려 걸림돌이 된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그런 네. 상황 때문에 이제 그런 글이 나온 것으로 지금 해석이 됩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의문인 것은 그러면 애초에 왜 영입을 했는가라는 이제 근본적인 질문이 남는 거예요. 네. 이런 논란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직을 유지하지 못하는 상황으로 내몰릴 수밖에 없었던 인사라면 애초에 그럼 왜 영입을 한 것이고
그리고 국민의 이제 뜻을 좀 이렇게 들어보는 것도 정치의 역할이고 국민이 반대하는 것도 밀어붙이는 것이 올바른 정치가 아니다라는 판단도 있을 수가 있겠는데 예를 들면 이제 문재인 정권에서 일어났던 여러 가지 인사상의 논란이나 그런 것들이 다소 그런 측면들이 있었거든요. 국민들이 이것은 올바른 인사가 아니다, 뭔가 문제가 있는 인사다라고 판단했음에도 불구하고 정권이 고집을 했기 때문에 그 인사가 이제 지금까지 정치적인 어떤 여진을 남기는 인사가 된 사례가 있는 것은 맞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올바른 판단을 해볼 수 있도록 그리고 좀 합리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도록 근거를 제시하고 설득을 하고 정보를 제공하고 이런 것도 사실 정치가 해야 될 일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결과적으로는 정치가 국민의 어떤 여론을 신경 쓸 수밖에 없는 것이지만 지금 이 상황은 그런 기회, 국민들이 좀 더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주지 않았다는 점에 있어서는 상당히 이게 너무 빠른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는 게 아니냐. 이 개인에 대해서 어떤 안타까움도 있지만 정치가 올바른 방식으로 이것을 문제를 풀고 있는 건 아닌 것 같다. 좀 이런 생각이 강하게 듭니다. 네, 제가 앞서 판단이 빨랐다고 했는데 사실 아직까지는 뭐 조동현 교수 개인의 판단인지 아니면 당의 어떤 판단이 있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고 SNS에 올렸던 글을 좀 앞서 전해드린 내용을 소개하면 가족들 좀 그만 힘들게 해달라는 말도 있었거든요. 물론 끝에는 뭐 죄송했고 감사했다는 표현도 있었습니다만은 개인적인 좀 힘들었던 점이 컸을까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네, 조동희 교수는 만인에 대해서 호소를 한 거죠. 항변을 하기도 했고 이것은 누구 하나를 뭐 찍어서 어느 방향을 찍어서 얘기한 것이라기보다는 자신의 인생을 건 항변이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조동현 교수가 잘했든 못했든 그러하다라고 하는 거고요. 근데 문제는 이제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 뭐 국민들에게 책임을 진다라는 발언을 했어요. 근데 그러면서도 여론을 보고 판단한다고 했습니다. 이건 뭐냐면 여론 앞에 조동현 교수를 그냥 노출시켜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본인들이 영입을 했다면 책임을 지고 왜 영입했는지 설명도 해야 되고 그리고 좀 문제가 있지만 그래도 지나간 일이고 이분 또 결국에 감정적으로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 대가를 치렀다 이미 그런 부분들도 좀 정리를 해주고 또 이런 능력이 있기 때문에 쓰겠다 사람을 쉽게 버리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내든지 아니면 사람 자체는 실력자인데 워낙 논란이 많기 때문에 그 논란에 따라서 일단은 사퇴시키겠다라고 하든지 이렇게 먼저 정치인이 리더라는 말이 뭡니까? 리드하는, 이끄는 사람이란 뜻이잖아요. 근데 국민들을 팔로우하겠다라고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국민 대 조동현이라는 구도를 만들어버린 것이고 굉장히 조동현 교수한테 위험한 상황이 펼쳐져 버린 거죠. 이런 부분들은 이재명 후보가 오히려 앞으로 이제 대선 후보로서의 어떤 자질 이런 거를 이제 의심받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다. 리더는 리더답게 그렇게 행동해야 된다는 걸 좀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아무튼 인재 영입 1호 인사 조동현 공동상임선대위원장이 사퇴를 시사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또 당의 공식 입장이라든지 배경 설명이 들어오면 또 함께 알려드리도록 하겠고 자 이재명 후보가 본부장급 인선을 마무리 지으면서 선대위 개편을 마쳤습니다. 저희가 좀 추가 인선 내용을 준비했는데 어떤 점이 좀 눈에 띄십니까? 면면을 보면? 일단은 뭐 좀 슬림하게 조직을 꾸렸다. 이전에 이제 메머드급 선대위 뭐 이렇게 이런 것보다는 슬림하게 조직을 꾸렸고 그다음에 자기가 잘할 수 있는 분야에 좀 인사들을 배치한 측면들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특히 이제 눈에 띄는 게 이제 뭐 이근영 전 전략기획위원장의 경우에는 이런 어떤 선거 기획이라든지 선거 전략이라든지 또 여론조사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능한 인사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런 점에서 이제 역할을 맡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이고 그리고 또 언론에 화제가 많이 된 게 이제 김영희 전 MBC 부사장 이 부분인데 워낙 이제 대중적으로 많이 알려진 인물이기도 하고 아무래도 홍보 소통 본부장의 역할을 하면서 뭔가 이제 어떤 이벤트라든가 잘 이제 이재명 후보의 장점을 홍보할 수 있는 전략을 잘 짤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기대를 가지고 거기에 적합한 이제 또 직을 맡은 거거든요. 이전에 메머드급 선대위 뭐 이런 그림에서 사실 모든 의원들이 이 메머드급 선대위에 참여를 하고 거기서 역할을 한다고 해도 그것은 의원들이 참여하는 것이지 이 의원들을 각각 지지하는 어떤 유권자층이나 이런 사람들이 다 결합하거나 단결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는 건 아닙니다. 선대위는 선거를 잘 치르기 위해서 이제 존재하는 조직이기 때문에 이렇게 좀 효율적으로 적재적소에 인사를 배치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준 것은 이제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데요. 근데 이제 아쉬운 게 계속해서 이제 앞서도 말씀드린 조동현 교수 같은 그런 문제죠, 사실. 상임 선대위원장 자리가 굉장히 중요한 자리인 것이고 굉장히 상징성 있는 자리인 것인데 애초에 이제 이재명 후보 측에서 설명한 것은 어쨌든 안보 전문가이고 군 이력을 가지고 있고 또 이런 것들을 어떤 안보의 차원, 군사 전략의 차원뿐만이 아니라
미래적인 어떤 의제, 미래 산업의 의제까지 가져갈 수 있는 인사이다라는 것을 강조한 거 아니겠습니까? 선대위 전체 컨셉 중에 그런 것을 지향하는 것이고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은 그런 방향으로 가기 위한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한 어떤 실무적인 역할을 맡는 사람들이 배치가 됐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것인데 네. 지금 이제 조동현 교수가 이런 논란으로 사생활 문제로 흔들렸기 때문에 이건 두고두고 어떤 정치적 평가의 어떤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고요. 이 사안을 다룬 우리 정치의 어떤 여러 가지 비정함이랄까요? 어떤 좀 비생산적인 모습이랄까 이런 것들을 이번에 많이 느끼게 됐는데 이 부분을 국민의힘에서도 굉장히 강하게 공격을 했습니다. 이 조동현 교수의 과거의 이제 문제에 네. 대해서. 근데 중요한 것은 이분의 과거 사생활이라는 게 본인의 이제 항변을 들어보면 당사자들끼리 어쨌든 일단락된 문제고 각자가 각각의 가정을 꾸려서 잘 살고 있는 거고 그리고 또 이 점이 본인이 수행하고자 하는 역할이나 임무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거나 직결되어 있는 문제도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에서는 계속해서 뭐 이런 문제를 지적을 하면서 네. 심지어 오늘은 이 워킹맘이라고 하지도 마라라는 취지의 논평을 또 페이스북에 올렸는데 눈물 흘리는 그런 전략은 프로페셔널한 워킹맘의 모습이 아니다라고 지금 또 꼬집는 모습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건 워킹맘이라는 것은 일하면서 육아를 책임지는 사람이 워킹맘인 것이지 네. 프로페셔널하기 때문에 워킹맘이 아닌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당한 공격들이 이어졌고 이것을 이제 방어하지 못하면서 이 선대위의 이런 좀 효율적인 모습을 기한 그리고 전체적인 방향이 어디로 가겠다라는 것들이 지금 흔들렸기 때문에 네. 이 전체적인 구성에서도 이번에 이 문제가 이 논란이 상당히 치명적이 된 것 같다. 오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조동현 교수 논란은 여러 가지 좀 파생된 뭐 젠더 이슈도 있었고요. 논란들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 언급하셨고, 자 앞서 인선된 얼굴 중에 사실 실무 책임자 가운데 외부 영입, 외부 인사이기도 하고 또 여야 모두에게 러브콜을 받은 인물이기도 하거든요. 발언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희 전 MBC 부사장 얘기 들어보시죠. 김영희 PD께서 나가수 칭찬합시다를 비롯해서 수많은 기획을 통해 우리 국민들에게 그늘질 곳을 밝혀내고 따뜻하고 긍정적인 어떤 메시지를 주신 것에 대해서 항상 국민들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밤 늦게까지 마시지도 잘 못하시는 폭탄주를 그렇게 마시면서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하고, 그래서 제가 그때 마음이 좀 움직였습니다. 아시다시피 국민의힘 쪽에서는 사실 그 전부터 저에게 제안이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계속 고민해보겠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던 상태였고요. 네, 이제는 직함이 김영희 민주당 선대위 홍보소통본부장이 됐습니다. 송영길 대표, 앞서 보니까 김영희 본부장이 마음이 좀 움직였다는 표현을 했거든요. 송영길 대표가 좀 마음을 움직인 역할을 했을까요? 네, 아무래도 대표가 직접 나서서 영입을 했다면 네. 그리고 또 한편으로 국민의힘 쪽 같은 경우는 현재 적전 분열 양상이기 때문에 네. 어디가 더 안정적이냐 이 판단을 전문가 입장에서는 할 수 있는 거죠. 그 네. 자연스러운 흐름에 있었다고 보는데요. 하지만 저는 이 전반적인 구조, 민주당이 꾸리고 있는 선거 구조가 정당 정치를 제대로 할 수 있는 구조인가 이 부분을 근본적으로 짚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네. 아까 선대본부장 인선이 나왔고 또 이번에 전문가 영입이 나왔는데요. 양극화돼 있어요. 뭐냐면 선대본부는 철저하게 이재명계로 꾸려집니다. 그리고 홍보라든지 이런 전문 영역을 외주화한 셈이거든요. 사실은 정상적인 정당 정치가 되려면 어느 정도 비주류를 안고 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실 내년에 지방선거가 닥쳐 있는데 이재명 후보가 패배할 경우에 그 책임은 이재명 후보 계열이 다 뒤집어 쓰게 되고요. 거꾸로 당선이 되면은 내년 지방선거부터 해서 공천 독식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 구조예요. 그 구조를 어느 정도 주류 비주류의 안배 이런 것들이 정당을 유지하는 데 대단히 중요하고, 사실 다당제 체제에서 정당의 규모가 조금 작아진다면 그 정당은 좀 특정 리더 중심으로 강하게 밀고 나가도 괜찮습니다. 과거에 1노 3김 체제가 그런 편이었죠. 근데 거대 정당이라면 주류 비주류를 껴안고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선대위 구성을 그렇게 하지 못했고요. 그리고 거꾸로 이런 홍보는 사실 정당 내에서 소화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정치 홍보하고 방송이라든지 일반 상품 홍보는 전혀 다른 원리로 작동을 합니다. 정치적으로 그 정당의 정책에 대한 깊은 이해, 그리고 그 이념에 대한, 강령에 대한 깊은 이해, 이런 것들이 받쳐져야 정확한 홍보가 나올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것을 외주화한다, 홍보 전문가라는 사람한테 준다. 이것은 사실 잘 생각해보면 과거에 새누리당이라든지 민주당이라든지 다 홍보 전문가를 영입을 했지만 과연 거기서 무슨 좋은 작품이 나왔는가, 이것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는 거고, 네. 왜 그 홍보의 인재가 정치 홍보라는 특정 분야, 고유의 분야, 이 특수한 분야의 인재가 정당 내에서 왜 배출되지 못하는가. 그리고
최근에 계속 뭐 민주당에서 하는 발언들이라든가 이런 거 보면 굉장히 감각이 떨어지는 발언들, 괜히 특정 계층을 비하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네. 홍보 전문가를 부른다고 해서 이걸 해결할 수 있을 거냐, 이거를 스스로 돌아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짧게 한 가지만 여쭤보면 용광로 선대위에 대한 어떤 부작용 때문에 다시 비주류를 조금 제외시킨 건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네, 그 부분은 비주류 쪽도 책임이 있어요. 같이 선거를 뛰고 공동으로 승리한다. 네. 그리고 다 같이 이겨야 한다라고 하는 그 부분에서 좀 적극적으로 나서줘야 되는데 경선 때 앙금이라든지 네. 사실 어떻게 보면 대장동 의혹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를 가장 크게 의심하는 쪽이 이낙연계가 아닌가 싶을 정도로 이게 그렇게 뒤틀려버린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네. 이것도 사실은 정당 내 경선을 잘못 소화해냈다. 라고 하는 것이고, 사실 이번 대선이 사상 유례 없이 처음부터 양강 체제로 출발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거대한 대오를 유지하는데, 그리고 그 안에서 싸워가지고 쟁탈하는데 온갖 신경이 다 몰린 그 결과가 지금까지 계속 파생되고 있는 거다라고 하는 거고, 저는 궁극적으로는 양당 체제 자체에 문제가 있다. 예. 다당제로 가는 것이 이런 굉장히 비건설적이고 비생산적인 여러 가지 현상들을 극복할 수 있는 그나마의 길이다라는 예.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이재명 후보 오늘 여당 후보로서 좀 아픈 대목이라고 해야 될까요? 부동산 문제라든지 조국 전 장관 논란에 대해서 언급을 하기도 했는데 잠깐 듣고 오겠습니다. 민주개혁 진영은 사실은 더 청렴해야 되고 작은 하자조차도 더 크게 책임져야 되는 게 맞습니다. 방금 그 사과를 조국 사태에 대한 좀 공식적인 사과로 좀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제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아주 낮은 자세로 진지하게 사과드립니다.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낮은 자세, 진지한 사과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후보가 이제 입장을 표명을 하고 네. 또 당이 입장을 내고 선대위가 입장을 내고 이런 것 모든 것이 이제 뭐 어떻게 보면은 정치 홍보의 영역이죠. 그래서 이제 김영희 이 홍보소통본부장이 이런 일을 할 수는 없는 거니까 예. 지금 이제 김수민 평론가 말씀하신 부분 중에 그런 대목들은 이제 이 그분이 할 수 있는 이제 어떤 역할을 실무적으로 맡기는 조직이 이제 선대위라는 이제 선거 실무 조직이다. 네. 그래서 이 예를 들면 대변인이라든가 후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정당에서 이제 배출돼서 자기 역할을 하면서 또 하는 부분들이 있기 네. 때문에 그런 거를 같이 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잠깐만 이제 추가 질문 말씀 끊어 죄송한데 그 네. 홍보소통본부장 자리가 사실 상대당인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지금은 이제 뭐 당무 자맹 중이긴 합니다만 이준석 대표가 겸직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거든요. 좀 그렇습니다. 대비될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이제 그 예. 자리에 어떤 역할을 실제로 맡기는 것이냐가 이제 중요한 건데요. 예. 이준석 대표의 경우에는 당의 전체적인 전략과 연동된 어떤 그러한 전략을 펴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 전체적인 전략이라는 건 뭐냐면 소위 말하는 2030 세대의 표를 많이 끌어올 수 있는 어떤 전략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로는 어떤 보다 중도적으로 원래 국민의힘이 갖고 있었던 네. 그러한 정책 영역보다 중도적으로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역할들을 홍보로서 전체적으로 총괄적으로 보여주는 역할을 그 예를 들면 홍보 소통 관련 부서가 해야 된다. 네. 이런 생각이기 때문에 이제 당대표가 직접 맡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건데 사실 윤석열 선대위에서도 뭐 뒤에 얘기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역할을 제대로 안 줬기 때문에 보장을 안 해주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렇게 된 거라고 보이고요. 네. 이재명 선대위에서의 이 지금 홍보소통본부라는 것은 다소 역할이 다른 것 같아요. 좀 실무적인 거에 국한된 것 같고 네. 그런 점에 같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조국 전 장관 문제에 대한 사과나 이런 것들은 결국은 거쳐갈 수밖에 없는 문제입니다. 이재명 후보로서는. 왜냐하면 조국 전 장관이 활발하게 아직도 뭐 SNS 활동이나 이런 것들을 계속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관련돼서 재판이나 이런 것들도 계속 진행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계속 뉴스가 나옵니다. 뉴스가 나오기 때문에 그 뉴스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든지 반응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제 기본적인 태도를 정해야 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 태도를 정한 다음에 어떻게 할 거냐. 결국은 조국 전 장관의 문제에 대해서 인정하고 이게 잘못된 거였다. 그리고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대응한 것도 잘못된 대응이었다라는 거를 인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이제 좀 그걸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제가 볼 때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태도를 정했다고 한다면 이게 이재명 후보로서는 정치적 리스크가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지금도 불만을 가지고 있는 당내 일각에서는 이게 단순히 조국 전 장관에 대한 뭐 호불호를 떠나서 이런 입장을 표명했다는 것 자체를 가지고 이재명 후보를 또 공격할 수 있는 거리들이 생기는 거고 그게 다시 당의 내분이나 이런 것들을 격화시킬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하지만 그런 리스크를 감수하고 이런 태도를 정했다고 한다면 이런 이 사과라든가 유감 표명이라든가 어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국 전 장관이 뭘 잘못했다는 것인지 그리고 거기에 대한 민주당의 대응과 문재인 정권의 이 어떤 태도랄까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서 잘못됐다는 것인지를 계속 얘기를 해가면서 이 태도의 어떤 진정성이나 이런 것들을 증명을 해야 유권자들 입장에서도 선거 닥치니까 표가 아쉬워가지고 이런 얘기 하는구나 이런 차원이 아니고 네. 정말 과거의 그런 어떤 태도들을 반성하려는 것인가 보다 이런 믿음을 가질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좀 더 구체적인 언급들이 앞으로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또 한 가지 또 이명박 전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 문제에 대해서는 또 반성과 사과 없이는 시기상조다 이런 입장도 함께 밝혔거든요. 네, 이거는 뭐 일종의 세팅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냐면 조국 사태에 대해서 언급한다는 것 자체가 일단 뭐 사과라는 표현을 쓰지 않았습니까? 물론 네. 여기에도 여러 고려가 있고 명확하게 무엇을 잘못했다고 사과하지는 않았습니다. 사실 이제 조국 사태라고 했을 때는 그 주역은 조국 전 장관이 아니고 민주당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 수사하는 과정에서 그 수사는 검찰개혁을 막기 위한 수사다라는 프레임을 만들고 거기서 대중들을 결집시켰던 서초동 집회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얘기 없이 그냥 막연하게 공정하지 못했다, 내로남불이었다라고 하는 그 추상적인 얘기를 했는데 그조차도 사실은 지지층을 굉장히 많이 신경 써가지고 그나마 할 수 있었던 사과일 거예요. 사과인지도 네. 사실 좀 더 따져봐야 될 부분이 있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거꾸로 지지층이 절대로 싫어하는 그런 얘기는 또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부분은 내가 계속해서 지켜나가겠다라고 하는 또 다른 어떤 분야가 필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하지 않겠다, 뭐 요청하지 않겠다 이런 얘기인 것 같고 예. 이런 것들이 좀 나름대로 이재명 후보의 어떤 공학적인 계산 이런 것들이 좀 느껴지는 그런 세팅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엔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 행보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고 없이 방문했다고 하던데요. 자, 아침부터 노동자 3분이 숨진 경기도 안양 사고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먼저 발언부터 들어보시죠. 이 간단한 그 시동 장치를 딱 끄고 내리기만 했어도 근데 이런 간단한 실수 하나가 정말 그 엄청난 그 비참한 사고를 이제 초래를 했는데 이거는 이제 본인이 다친 거고 이제 이거는 어떤 기본적인 수칙을 위반해 가지고 이런 엄청난 지금 비참한 일이 지금 발생을 한 거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그 교육과 또 평소에 그 이런 수칙을 철저하게 지키게끔 얼마나 그 현장에서의 감독이 사업주나 또 우리 근로감독관들에 의해서 이루어졌는지 그런 점들을 좀 잘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바로 여쭤볼게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윤석열 후보가 예를 들면 고액 자산가들이라든지 고가주택 소유자라든지 그래서 종부세 부과 대상이 되는 사람들의 어떤 어려움이라든지 현실에 대해서는 굉장히 잘 알고 있는데 제가 볼 때 노동자들의 현실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고 있고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중대재해처벌법이라는 게 지난번에 이제 국회에서 처리하는 과정 그리고 사실은 지난해에도 계속해서 엄청난 논란을 불러일으키면서 이 법이 왜 필요하고 네. 지금 현장의 분위기, 현장의 상황이 어떻다라는 게 여러모로 보도도 되고 정치권에서도 이제 논쟁이 됐습니다. 그런데 예. 지금 윤석열 후보가 얘기하는 이게 뭐 본인의 어떤 실수였고 그러한 실수가 왜 이렇게 큰 사고로 이어지게 됐는지 현장에서 얼마나 감독을 했는지 파악해 봐야 되고 자, 다시 이런 한번 얘기를- 전해드리면 간단한 실수 하나가 비참한 사고를 초래했다라는 발언이 있었고 본인이 다친 거고 이런 표현이 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표현을 하는 것이 지금 우리 정치권이 중대재해처벌법을 논의하는 과정에서는 그런 원인이 뭐냐에 대해서도 여러모로 진단이 나왔거든요. 예. 예를 들면 뭐 우리가 위험의 외주화 이런 얘기를 많이 썼는데 이런 현장에서 좀 위험성이 있고 어려운 작업들의 경우에는 외주화해가지고 전문성이 좀 떨어지거나 숙달되지 않은 인력들을 이것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저임금을 줘서 만들어 놓고 그리고 이렇게 또 사망하게 되면 사망 사고가 일어나면 그거 본인이 이제 수칙을 지키지 않아 가지고 이런 일이 발생한 거다라고 책임을 떠넘겨 버리는 이런 일들이 계속 이루어져 왔고 현행 법과 제도가 이것을 정당화해 왔기 때문에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러지 않도록 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중대재해처벌법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근데 윤석열 후보의 발언은 완전히 그 이전의 상황을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 현안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다고밖에 볼 수가 없고요. 오히려 이게 윤석열 후보가 이런 논란이 벌어지면 해명을 어떻게 하냐면 본인은 그런 얘기가 아니었고 현장에서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내가 그 얘기를 한 것이다. 주로 이렇게 해명을 하고 있거든요.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서도 현장의 기업주들이 그러한 이것은 어떤 기업주들을 처벌하기 위한 법이지 이런 중대재해를 예방하는 법이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기에 내가 이렇게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서도 이런 입장을 표명했다라고 설명한 바도 있고 오늘 네. 이 사건에 대해서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그 당시 상황만 보고서는 예를 들면 왜 이런 사고가 일어났는지를 명확하게 파악할 수 없었기에 일반론적인 것을 얘기한 것에 불과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네. 제가 볼 때는 이렇게 기업주들의 어떤 의견이라거나 이런 현장의 상황만 보고서는 이제 단편적으로 얘기하지 마시고 실제로 사망 사고를 당한 유가족들이라든지 노동 현장에서 고생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그런 얘기들을 직접 들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뭐가 문제인지. 일부 언론의 보도에 의하면 오늘 사고도 이 노동자들이 불법 하도급, 이 건설 현장의 불법 재하도급과 네. 관련돼 가지고 그 대상이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보도도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네. 상황을 제대로 파악한 다음에 얘기를 하는 게 필요해 보입니다. 참고로 이번 사고 관련해서 고용노동부가 산재수습본부를 구성하고 사고 원인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엄벌하기 위해서 대처하고 있다고 저희가 보도하고 있습니다. 네. 간단한 실수 하나 없었다면이라고 얘기해도 되는 사람은 한 사람입니다. 피해자 본인요. 예, 피해자 본인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내가 그 실수만 안 했으면. 하지만 피해자를 제외한 누구도 그렇게 얘기해서는 안 되는 거고요. 자, 그럼 교육이 부족했다, 실수를 하게 됐다. 그 원인을 파악하는 것이 살아남아 있는 모든 사람들의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특히나 정치인이라면 그것을 대표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가 어떤 거짓말을 했다거나 그렇게 볼 수는 없어요. 하지만 관점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이고 정치인은 구조를 봐야 됩니다. 그 사람의 행동 하나하나에 몰입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행동에 깃들어 있는 구조를 봐야 되는 거거든요. 이거 실수를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인지, 예, 그걸 따져본다면은 글쎄요, 왜 이런 발언을 하는가에서 좀 인간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측면이 있고요. 그리고 윤석열 후보의 언행에 좀 문제가 있는 것이 사실 윤석열 후보가 정책적으로 이모저모를 따져보면 모든 것이 다 반노동적이라거나 다 친자본적이라거나 이건 아닐 수 있습니다. 나름대로 본인은 이렇게 해야 이제 노동자들한테도 이롭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겠죠. 근데 표현하는 것들이 보면은 결국에 노동자들을 위해서 좀 어느 정도 안전장치로 마련되어 있는 것들을 다 풀려고 하는 이런 쪽으로 일변도로 이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그런 식으로 마치 한 줄로 정렬해 있듯이 노동계에서 요구하는 거 다 반대로 예, 그렇게만 돼 있는데 정치를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만약에 윤석열 후보가 민주노총에 대해서 가령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지는 상세하게는 알 수 없지만 사람이 살다 보면은 이쪽과 저쪽 간에 공통점이 분명히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근데 마치 지금 펼쳐지고 있는 행보들은 진보, 좌파, 뭐 노동 이쪽에서 주장하는 거 다 반대로 하겠다라고 작정을 해도 좀 저렇게 표현하기는 쉽지 않다. 이 부분은 약간 이해가 안 갑니다. 윤석열 후보가 뭐 그렇게까지 극우적인 이미지를 줘가지고 좋을 게 없을 것이고 윤석열 후보 본인도 압도적인 정권 교체라는 표현을 평소에 쓴다고 해요. 그 말인즉슨 중도라든지 진보 일부의 표까지 얻어서 대통령이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포부를 드러낸 건데 근데 거기에 맞는 행보가 아직까지 나오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부분. 그래서 자신이 어떻게 비춰지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객관화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준석 대표의 어떤 갈등 국면으로 좀 넘어가 보죠. 어떻습니까? 좀 두 갈식으로 이 자맹, 이준석 대표의 어떤 갈등, 마이웨이 이렇게 표현하는데 길어질 거라고 보십니까? 짧게 여쭤보면. 저는 길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갈등이 해결이 되려면 서로 무슨 조건을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준석 대표도 오늘 뭐 인터뷰에서 얘기를 많이 했는데 본인이 당무를 계속 수행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 당무를 계속 수행을 하고 있는데 윤석열 후보 측 선대위에서 역할을 주지 않고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거든요. 그럼 뭐가 해결이 돼야 당무 복귀를 하는 것인지 서울로 올라오는 것인지가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윤석열 후보도 지금 어떤 문제 때문에 이준석 대표가 이런 행동을 하고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리프레시를 하고 있는 거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리프레시를 하고 있다라면은 그 리프레시가 끝나고 올라오는 것만 이제 해결책인 것이죠. 서로 뭐가 조건인지를 얘기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유지가 되면은 자명은 길어질 수밖에 없겠는데요. 다만 뭐 주말에 뭐 윤석열 후보가 이준석 대표를 좀 만나보리라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전망도 있고 하기 때문에 네. 그러한 만남에서 혹시 뭐 이런 전환이 이루어질지 그런 건 모르겠습니다만 적어도 오늘 상황만 놓고 보자면 자명이 길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인 것으로 보인다 이런 생각입니다. 네, 자 그럼 제주도를 방문하고 있는 이준석 대표가 침묵을 깨고 입장을 또 밝혔거든요. 한번 들어보고 또 질문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윤석열 후보에게 어떤 것을 요구한 적도 없고요. 저에게 윤석열 후보가 어떤 걸 상의한 적도 없기 때문에 저희 간의 이견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견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했거든요. 근데 또 불편한 심기는 엿보이고 서울엔 가지 않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좀 보십니까? 네, 뭐 지금까지 쌓여왔던 원인들이 있는 것 같아요. 뭐 하나를 가지고 이 갈등의 원인이다 이렇게 볼 수 없을 것 같고 종합적으로 구조적으로 풀리지 않으면 본인은 네. 복귀할 생각이 없다라고 하는 거고 제가 봤을 때는
이준석 대표 최근 며칠간의 행보가 마치 계산된 듯한 체계적인 행보이기도 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뭐 술김에 SNS에 포스팅을 한 다음에 그것을 뭐 수습하는 것이었든 홧김에 더 거르는 것이든 그렇게 하는 거다라는 그런 편견은 안 가지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러면 나름의 계속 이준석 메시지를 식의 정치라고 보십니까? 그렇죠. 그리고 계속 메시지를 주고 있어요. 예. 그리고 뭐 양갈래로 좀 해석될 수 있는 중의적인 행동들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장제원 의원 사무실 방문한 거, 이거는 우리 사이가 그렇게 나쁜 건 아니다라는 걸 보여주려고 한 건지, 아니면 이 교묘한 항의 방문인 건지, 양갈래 해석이 다 열려 있고 네. 이준석 대표가 남들이 그렇게 느낀다는 걸 모를 사람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렇다면 그런 것들을 묘하게 짚어가면서 행보를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 그리고 그 와중에서도 포지티브한 행보를 또 계속하고 있어요. 부산 지역에 가서 지역 현안을 챙긴다든가, 또 조금 객관적으로 이 사태를 바라봐주고 중재해 줄 수 있는 정의화 전 의장을 만난다거나, 이런 식으로 또, 그리고 제주도에 가서 4.3, 사실 4.3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게, 제주도 같은 경우는 좀 총선이나 이런 걸 치러보면 조금 더 민주당에게 기울어져 있는 구도가 돼 있거든요. 저는 네. 그 배경에 4.3이 분명히 깔려 있다. 그러니까 제주도민 가운데서 현재 국민의힘이 당시 뭐 이승만 정권이라든지 이쪽의 후예가 아닌가라는 네. 프레임이 있다면 국민의힘한테는 불리한 거겠죠. 그리고 실제로 네. 4.3 문제에 대해서 민주당이 적극적이었고, 노무현 정부 때 국가 차원의 사과가 이루어졌고, 이런 부분 때문에 사실 좀 민주당이 총선 때 뭐 세 군데 지역구를 다 이긴다든가 이런 현상이 일어났던 데가 제주도입니다. 네. 근데 거기 가서 이준석 대표가 4.3 행보를 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 프레임과 이 구조를 바꾸겠다라고 하는 좀 어떻게 보면 원대한 포부까지도 느껴지는 그런 행보였거든요. 네. 이걸 봤을 때는 여러 가지로 뭐 순간순간의 판단도 있겠지만 체계적인 행보를 하고 있다. 그래서 이 행보를 윤석열 후보가 우습게 봐서는 안 된다. 예, 이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네, 마침 이준석 대표의 발언이 지금 추가로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두 분 아직 못 보셨을 텐데 제가 좀 천천히 읽어드리면, 실패한 대통령 만드는데 일조하지 않겠다라는 내용의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윤석열 후보 측 핵심 관계자들이 후보의 권위를 빌어서 호가호위하고 있다며 실패한 대통령 후보, 또 실패한 대통령을 만드는데 일조하지 않겠다라고 이준석 대표가 밝혔다는 내용입니다.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밝힌 내용이고, 자신을 향해 날선 비판을 쏟아낸 익명의 인터뷰를 통해서 그렇게 비판을 냈던 윤 후보 측 핵심 관계자, 요즘 많이 등장하죠. 윤핵관 여러 명으로 익명으로 장난을 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번 갈등의 원인을 좀 윤핵관으로 짚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밖에도 지금 윤 후보 측 핵심 관계자를 향해서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는 윤 후보의 발언을 빗대서 비판하기도 했었는데, 지금 방금 들어온 속보, 실패한 대통령 만드는데 일조하지 않겠다. 어떤 의미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전략의 문제라는 겁니다. 김수인 예. 평론가님 짚어주셨듯이 이준석 대표가 지금 행보를 하는 걸 보면 제주도에서는 4.3, 그리고 지금 여수, 순천 이쪽에서는 여순 사건 뭐 이런 거예요.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 풀고 가야 될 책임이 있는 거다라는 걸 강조하고 있는 건데, 네. 결과적으로는 중도층을 공략할 수 있는 이런 지금까지의 국민의힘의 색깔이 아니라 새롭게 비춰질 수 있는 뭔가 리뉴얼 됐다라고 하는 그러한 정치 세력이라는 거를 보여주는 전략을 짤 수가 있어야 되는데, 네. 윤석열 후보가 애초에 국민의힘 바깥에 있던 사람이 들어왔을 때는 그러한 전략을 실행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를 모았지만, 이후 상황들은 그렇게 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오히려 국민의힘보다도 훨씬 더 국민의힘 같은 사람 아니냐, 이런 평가를 받게 됐는데, 그런 평가를 받게 된 과정에 이 소위 말하는 뭐 파리떼라고도 하고 뭐 하이에나라고도 지칭했고, 오늘은 또 뭐 윤핵관이라고 하는 이 네. 분들, 중진 의원들, 전당대회 때부터 이준석 대표와 대립했던 사람들, 네. 이 사람들이 결국은 자기들이 이 좀 출세하거나 지방선거에서 유리하게 좀 그런 고지를 만들기 위해서 이준석 대표와 그러한 전략을 펴자고 주장하는 사람들을 견제하고 배제하고 있다. 이 얘기를 하면서 나는 그렇지만 이 전략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행보를 해가면서 이걸 난 보여주려고 한다. 뭐 이런 얘기거든요, 결국은. 네. 그래서 이것과 관련돼서 윤석열 후보가 지금 김수민 평론가 우습게 보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문제는 뭐냐면 윤석열 후보가 실제로 우습게 보는 것 같다는 거예요. 리프레시를 하러 갔다지 않습니까? 네. 이 이준석 대표의 행보가 전혀 진지하게 지금 여겨지지 않는 것이고, 그리고 뭐 리프레시 했으면 빨리 돌아와서 자기하고 뭐 이렇게 윤석열 후보하고 회의도 해야 되고 거기서 네. 대화를 많이 하는 기회가 생길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네. 그러면 당연히 그럼 내려가서 잠시 쉬고 있는 거라고 한다면은 지금 이렇게 서울에 있는 여러 언론 매체들이 떠들썩할 필요가 전혀 없는 거죠. 그냥 기다리면 예. 되는 거죠. 그래서 윤석열 후보가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선제적으로 해야 될 역할이 지금 있는데, 그것을 방기하고 있는 그런 차원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윤석열 후보를 중심으로 해서 이 정권 교체의 기대를 걸었던 유권자층도 지금 다소 이완되고 있는 분위기가 있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국민의힘이 변해야 선거에서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네. 그러한 좀 중도적인 유권자층도 흩어지는 국면이 있기 때문에
이준석 대표도 지금 문제에 대해서 본인의 책임이 있겠지만 윤석열 후보가 무엇보다도 본인 선거에 대해서 풀어야 될 역할을 명확하게 해야 된다는 거를 지금 보여주는 그러한 얘기들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평론가님 얘기 연결되는 부분이 있어서 앞서 속보의 좀 뒷부분에 있던 내용을 다시 소개해드리면 여의도 복귀 시점과 관련해서는 전부 취소하거나 보류했다고 인터뷰를 했고 대통령 후보의 부하가 아니다. 어떤 결론을 정한 상황에서 통보를 했다는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인터뷰도 덧붙였거든요. 네, 대통령 후보가 부하가 아닙니다는 미러링, 패러디라고 볼 수 있겠죠. 네. 부하가 아니다라는 발언 윤석열 후보의 유명한 어록에 들어가 있는 부분인데 네. 지금 본인이 추미애 장관한테 겪었던 일을 나한테 하고 있다라는 의미로 볼 수 있겠고 굉장히 뼈아픈 공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패한 대통령 만들지 않겠다. 이 부분은 마치 김종인 전 위원장을 떠올리게 하는 그런 워딩이었어요. 김종인 전 위원장이 신경 쓰는 부분이 본인이 밀어줬던 쪽이 대통령이 됐는데 결국에 본인이 생각했을 때 결과가 좋지 않았고 거기에 대한 마음의 부담 이런 것들을 많이 갖고 있다는 표현을 가끔씩 했었거든요. 그러면 처음부터 대통령이 되기 전부터 성공한 대통령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메시지를 이준석 대표가 반드시 주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윤핵관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윤석열 측 핵심 관계자 누구냐, 이 사람이냐 저 사람이냐, 무슨 모 씨냐 말들이 아예 되게 나다 많아요. 하고 말한 사람도 있었어요. 네. 근데 저는 특정할 수 있습니다. 윤핵관이 누군지. 윤석열 후보입니다. 윤석열 후보만큼 윤석열 후보 측 핵심 관계자는 없는 거거든요. 네. 결국에 윤핵관에 대한 이준석 대표의 비판은 윤석열 후보에 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갈등을 단순히 윤 후보는 잘 모르고 있고 주변의 참모들이 잘못해서 벌어진 일 이렇게 보는 것도 맞지 않다는 겁니다. 예, 그리고 윤석열 후보가 명심을 해야 될 게 사실 문재인 정부의 저는 그 부정적인 국정 스타일이 그런 거였다고 봐요. 대통령은 좀 약간 멀리 떨어져 있고 밑에서는 아웅다웅 옥신각신하고 굉장히 뜨거운 에너지로 싸우고 이러는데 대통령은 굉장히 평화로워요. 근데 윤석열 후보도 당내에서 지금 그런 정치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럼 문재인 정권에 대한 반대 이런 것들을 굉장히 목소리를 크게 외쳐왔던 윤석열 후보 본인이 반대한다고 하는 그 대상과 닮아가고 있다는 거 이것을 주의 깊게 좀 생각할 필요가 있고 이준석 대표의 모든 행동이 다 잘했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이준석이라는 그 도구를 통해서 윤석열 후보가 잘못 빠질 수 있는 가능성 이런 것들이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윤석열 후보가 자신과의 승부를 벌여야 됩니다. 자신이 뭐가 부족하고 뭘 잘못하고 있는지 이 부분을 좀 정확하게 짚는 그런 계기가 되어야 될 겁니다. 네, 자 이번 주 들어서 이준석 대표와 어떤 윤석열 후보의 갈등 국면에선 윤석열 후보 어떤 책임을 좀 묻는 해석이 많았는데 장해찬 씨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준석이 형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공개 편지로 좀 주인공 자리를 좀 양보해 달라, 후보한테 양보하라 이런 또 공개 편지를 쓰기도 했거든요. 경선 캠프에서 청년 특보를 맡았던 장해찬 씨죠. 이런 목소리는 어떻게 좀 보십니까? 서로 사이가 별로 안 좋은가 봅니다. 네, 이런 편지를 공개적으로 썼다는 것은 누구와 누구를 말씀하시는 거죠? 장해찬 평론가와 이준석 대표가 별로 사이가 좋아 보이지 않는 게요. 결국 지금 이 메시지의 핵심은 이준석 대표가 주인공이 되고 싶어서 윤석열 후보가 하고 싶은 일들을 못하게 만들고 그러한 언론에서의 노출이나 이런 것들을 이준석 대표가 다 가져가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즉 이준석 대표가 자기 정치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 얘기거든요. 근데 이준석 대표는 반복해서 그게 아니다라고 항변을 하고 있는 것인데 장해찬 평론가는 이렇게 평을 했기 때문에 이 장해찬 평론가의 입장은 결국 윤석열 후보 측, 즉 윤석열 후보와 그 주변에 있는 참모들이 이 이준석 대표의 행보를 어떻게 보고 있다라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그러한 어떤 메시지이기도 하다라는 생각입니다. 이게 장해찬 평론가뿐만이 아니라 지금까지 이제 언론에 이준석 대표의 어떤 행보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코멘트를 해온 이 윤석열 후보 측의 여러 가지 발언들도 사실 그런 거거든요. 이준석 대표가 첫째로 이게 술을 먹고 실수를 했는데 아까 김수민 평론가 말씀하신 것처럼 수습하기 위해서 이렇게 되는 거 아니냐라는 말도 있었지만 결국은 자기 정치 해가지고 이제 지방선거 공천까지 자기의 영향력을 유지를 해서 그 지방선거 공천에서 특정 계파 또는 자기 계파를 만들어가지고 앞으로 더 큰 정치인이 되겠다는 거 아니냐 이런 시각을 깔고 있는 것인데 결국은 이런 시각이라고 한다면은 윤석열 후보와 이준석 대표 간의 파워 게임이라는 거고 그 맥락에서는 사실 이 풀길이 없는 거죠 그러면.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장해찬 평론가가 이런 메시지를 물론 좋은 마음으로 썼을 수도 있겠지만 이 갈등을 푸는 데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고요. 오히려 장해찬 평론가의 이런 메시지를 윤석열 후보 측과 윤석열 후보 주변에서는 상당히 좀 마음에 들어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저는 이제 듭니다. 네. 그렇군요. 자 이런 상황에서 좀 여론조사 결과도 좀 보여주시죠. 자. 좀 차이가 좀 좁혀지고 있거든요. 어제도 비슷한 결과가 있었는데 여론조사 결과를 놓고 지금 마침 또 이번 여론조사 기간이 이준석 대표의 자맹 기관과도 좀 겹치기도 하거든요. 이런 부분들도 좀 영향을 미쳤을까요?
저는 이준석 대표의 행보가 여론조사에 영향을 끼치기에는 조금 시간이 부족했다라고 보고요. 오히려 선후나 인과를 바꾸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여론조사가 공교롭게도 이런 흐름일 때 이준석 대표가 제가 평가하기는 뭐 당무 거부는 아니고 일종의 장외투쟁인데 이 시기와 맞물렸고 이준석 대표도 저는 어쩌면 이 시기를 보고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런 여론의 흐름과 맞물려야 본인의 행동에 파괴력이 실리는 거거든요. 그렇다면은 이 여론조사는 공교롭게도 어쨌든 간에 이준석 후보의 행보가 겹치게 될 거고 그리고 하루 이틀 시간이 지나면 여론조사에 반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설령 유권자들이 다른 이유로 이탈한다 할지라도 해석이 이준석 대표와 윤석열 후보 간의 갈등 때문에 이렇게 떨어지고 있다라는 쪽으로 해석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결국에 현재로서는 양자 간의 치킨 게임을 벌이고 있다. 당과 후보의 지지율 자체를 걸고 지금 싸우고 있는 이런 형국이 돼버렸다라고 하는 거죠. 네, 사실 윤석열 후보가 경선에서 이제 확정이 되고 후보로 확정이 되고 적지 않은 평론가들이 계속 이제 지지율이 뭐 10% 가까이 차이가 났을 때 지지율이 취하면 안 된다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셨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이렇게 되면 이제 지금 시점에서 보면 윤석열 후보가 물론 앞서고 있습니다만은 지지율이 좁혀지다 보면 쫓기는 입장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당내 갈등도 그렇고. 이게 이제 지금 김수진 평론가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준석 대표와의 사건, 그 사건 자체가 이제 지지율에 영향을 줬다기보다는 맥락이 중요합니다. 이준석 대표 이 행보까지 포함해서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영입에도 실패했고요. 그리고 윤석열 후보가 경선에서 후보가 된 이후에 뭔가 사람들이 이렇게 하면 정권 교체가 실제로 되겠다라고 하는 믿음을 준 게 아니에요. 서로 다 자기 자리 다툼하고 있는 것 같고 자기 밥그릇 싸움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모습들이 선대위에서 계속 연출이 됐단 말입니다. 그런 게 하나의 맥락으로 지금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지지율이 하락하고 있는 국면이라고 보이고 그래서 이걸 결정적으로 뒤집기 위해서 예를 들면 이재명 후보가 한 것처럼 선대위를 완전히 재구성한다거나 이 재구성하는 과정에서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다시 이제 데리고 오기 위해서 노력을 한다거나 그 과정에서 이준석 대표를 또 돌려 세운다거나 이런 큰 전환을 어떻게 보여주지 않으면 계속 이런 분위기로 가면 이 윤석열 후보를 지금 지지하는 유권자들도 첫째로 이 새로운 모습, 국민의힘의 변화의 모습을 보여주지 않기 때문에 이거 마음에 들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게 될 가능성이 크게 되고 두 번째로 이 유권자들이 그런 생각을 갖게 됐기 때문에 정권 교체가 어려워질 수 있게 됐고 윤석열 후보 선거에서 질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 때문에 지지율 더 떨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그 전환의 계기를 만드는 것이 굉장히 시급해 보인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은 화면에 당선 가능성 이재명 후보가 43.5%, 윤석열 후보 47.2%가 있고 또 다른 조사 결과를 보면 또 지지율 격차가 초접전 양상을 보이는 것도 있습니다. 이어서 또 호감도 조사 결과도 좀 보면은 이재명 후보가 38%, 또 윤석열 후보 39%, 제가 좀 시간 관계상 빠르게 좀 읽어드리고 있는데 자 이렇게 한번 질문 드릴게요. 지금의 어떤 여론조사 추이를 국민의힘 선대위 캠프에서 어떻게 좀 지켜봐야 될까요? 국민의힘 쪽은 뭐 굉장히 비상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일단은 앞서 나가고 있었다가 다시 줄어들고 있는 상황인 거고 이거는 사실 윤석열 후보가 뭘 특별히 잘못한 게 없어도 그렇게 될 수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거의 때 맞춰가지고 악재들을 만들어내고 말았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이 사람 후보가 잘못해가지고 떨어졌다. 이 그림을 만들었다는 게 굉장히 치명적인 거고 그리고 이런 여론조사 흐름과 별개로 짚어봐야 될 것이 항상 정권 교체를 지지하는 여론과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는 여론 간에 적지 않은 갭이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문제거든요. 근데 저는 윤석열 후보 쪽이 이걸 다 욕심내면 안 된다. 역대 대선 결과를 보면 박정희 전 대통령이 독재 정권 시절에도 53%밖에 못 얻었어요. 김대중 후보를 상대로 해서. 그리고 87년 이후 대선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51.55% 얻은 게 최고 기록입니다. 그러면 윤석열 후보가 그걸 뛰어넘을 수 있다고 기대를 하는 것인가? 그게 아니라 본인의 어떤 포지티브 행보를 보여주면서 그리고 이제 대선에 이제 두 후보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다면은 이재명 후보에게 나머지 표가 안 쏠리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좀 이런 다자 구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활용할 필요가 있는데 현재 행보는 이런 좀 역동적인 구도를 활용한다기보다는 그냥 하나의 길을 뚫어놓고 나는 그 길을 가기만 하면 된다. 이런 태도가 좀 보여서 이런 다채로운 세상에 대한 좀 해석부터 먼저 필요한 게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시간이 오늘도 아쉽습니다만 한 1분 정도 남았거든요. 평론가님께는 지금 보면 호감도도 그렇고 비호감도도 접전이었어요. 앞서 결과에서 보면 민주당 선대위에서 무엇을 경계해야 되는 겁니까? 지금 시점에서. 비호감도라는 게 이제 이재명 후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이제 개인적인 이 약점들 이런 것도 있겠지만 앞으로 이런 약점들을 새롭게 뭐 이렇게 해명하거나 그런 일이 없었다고 얘기하기 어려운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지금 이재명 후보가 만들어낼 수 있는 정권이 문재인 정권보다 더
더 나은 정권이라는 걸 증명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개인 스캔들이나 뭐 이런 것 때문에 비호감도가 높다라는 것이 이것 때문에 무슨 뭐 여러 가지로 이제 발목 잡힐 일이 아니고 명확하게 이 이재명 정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부분으로 어떻게 가겠다라고 하는 철학에 집중을 해가지고 그런 노선을 만들고 그걸 보여주는 게 중요한데 요즘에는 이제 변화를 많이 추구하거든요. 변화를 추구하는 건 달라질 수 있다고 하는 건 좋은데 핵심까지 잃어서는 안 된다. 그럴 위기도 있을 수가 있다. 이런 생각을 들게 하는 한 주였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조동현 교수 사퇴 시사 또 이준석 대표 추가 입장까지 포함해서 좀 숨가쁘게 대담을 했습니다. 자, 김민아 시사평론가, 김수민 시사평론가 두 분 고맙습니다. 민주당 일각에서는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접촉하고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런 말씀 드린 건 예의가 아닌 것 같고요. 일단 국민의힘에서 결정되는 것을 지켜봐야 될 것입니다. 다만 혹시 민주당 쪽으로 이렇게 합류하시는 그런 쓸데없는 소리들만 하지 말라고 했는데 쓸데없는 소리들만 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래서 이거 저희들 뜻을 받아들여야 되고 하나는 그룹 퀸의 네. 프레드 머큐리가 부른 퀸의 명곡이 정말 많죠, 그죠? 보헤미안 랩소디. 보헤미안 랩소디. 팬들이 방송까지 통과하시고 나서 자칭 킹메이커라는 옹에게 휘둘리고 이렇게 심리 게임이나 벌이고 이렇게 시간을 허비해서 이게 정치에 대해서 환멸감을 느끼게 됩니다. 킹메이커는 국민이 킹메이커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 2030 여러분들이 킹메이커입니다. 여러분의 확고한 지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혹시 민주당 쪽으로 이렇게 합류하시는 그런 쓸데없는 소리들만 하지 말라고 했는데 사람은 50. 안녕하십니까. 오늘 사업기념의 사회를 맡은 그래도 갑자기 우리 김정은 비대위원장님 나오셨네요. 네, 반갑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가장 앞장섰던 분들과 몇 명이 계셔서 반갑습니다. 대한민국이 성큼성큼 앞으로 가기 위해서 우리 김종인 비대위원장님의 지혜 앞으로도 많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한 말씀 드리면 안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전혀 아무 연락도 없어요. 합류 가능성 아직 남아있나요? 박용진 의원이 이쪽도 좀 생각해달라고 하는 식으로 말씀을 해주는데 좀 도움을 요청하면 도와주실 의향이 있으실까요? 위원장님 대선에서 국민의힘 대신 민주당을 도울 생각이 있으신가요?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나 가요. 잠시 위원장님 선대위 합류 가능성. 코로나19 새 변이 오미크론이 처음 보고된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는 불과 한 달 사이에 전체 검사 표본의 4분의 3이 오미크론일 정도로 이미 지배종이 됐습니다. 오미크론이 곧 델타 변이를 밀어내고 세계적인 지배종이 될 수도 있다는 전망이 점점 더 힘을 얻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영근 기자입니다. 현지 시각 1일 기준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신규 확진자는 8,500여 명. 전날 4,300여 명의 2배에 이릅니다. 이틀 전과 비교하면 4배에 가깝습니다. 검사자 중 양성 반응 비율도 16.5%에 달했습니다. 하루 사이 6%포인트 이상 높아졌습니다. This is extremely sharp of a rise in infections in a short space of time. If cases continue to climb, we can expect to enter a fourth wave of infections within the next few weeks, if not sooner.
이 같은 무서운 확산세는 새 변이 오미크론의 등장에 따른 것입니다. 남아공 보건당국은 지난달 검사 표본의 무려 4분의 3이 오미크론이었다고 밝혔습니다. 검출된 지 4주도 채 안 돼 델타 변이를 밀어내고 남아공에서 지배종이 된 겁니다. 이 같은 확산세는 특히 젊은 층 사이에서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집단 감염으로 대학 입학 능력 시험을 마친 뒤 전국적으로 치러지는 축제도 취소됐습니다. So what we see with this one is, again, it started, normally it will always start with your younger people. So it started with the younger generation, 40. 또 백신 접종을 마친 사람 가운데서도 상당수가 오미크론에 감염됐습니다. 하지만 백신을 접종한 사람은 증상도 덜하고 회복도 빨랐다고 남아공 보건당국은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남아공 정부는 의료 시스템의 과부하를 막기 위해 백신 접종을 늘리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YTN 김영근입니다. 인도에서도 코로나19 새 변이인 오미크론 감염자가 처음으로 확인됐습니다. 인도 언론에 따르면 인도 보건부는 현지 시각 2일 남부 카르나타카 주에서 2명이 오미크론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인도 보건부 관계자는 확진자 2명과 직간접적으로 접촉한 모든 이를 추적하면서 검사하고 있다며 오미크론 변이 검출로 인해 패닉에 빠질 필요는 없지만 경각심은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프랑스 본토에서도 오미크론 감염 사례가 처음으로 확인됐습니다. 프랑스 언론에 따르면 수도권에 해당하는 일드프랑스 보건당국은 현지 시각 2일 나이지리아에 다녀온 50대 남성이 오미크론 변이에 감염됐다고 밝혔습니다. 확진자와 함께 사는 아내와 또 다른 한 명이 코로나19에 걸려 오미크론 감염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세 사람은 모두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싱가포르에서도 오미크론 감염 사례가 처음으로 확인됐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싱가포르 보건부는 현지 시각 2일 성명을 통해 현지 시각 1일 싱가포르에 도착한 2명에게서 오미크론 변이를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2명은 남아프리카 공화국 요하네스버그에서 출발한 같은 비행기를 이용했습니다. 물가 오름세가 더욱 가팔라지고 있습니다. 소비자 물가가 10년 만에 최대폭으로 상승했는데 석유류와 채소값, 집세 등 대부분의 품목이 크게 올랐습니다. 보도에 오인석 기자입니다. 소비자 물가가 연중 최고치로 치솟았습니다. 11월 소비자 물가는 1년 전보다 3.7% 상승했습니다. 2011년 12월 4.2% 이후 가장 큰 폭의 오름세입니다. 물가는 10월보다 오름폭이 확대되며 2달 연속 3%대 고물가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국제 유가의 상승세 속에 석유류 가격이 크게 오른 데다 외식, 가공식품과 채소류까지 강세가 이어졌습니다. 휘발유와 경유, LPG, 등유 가격은 30% 넘게 뛰었습니다. 지난달 12일부터 유류세가 20% 내렸지만 가격 반영에는 시일이 걸려 물가 상승을 낮추는 효과는 제한적이었습니다. 농축수산물은 7.6%가 올랐습니다. 오이와 상추 등 채소류와 돼지고기, 수입 쇠고기 가격도 크게 올랐습니다. 우유값 상승 여파로 빵을 비롯한 가공식품도 3.5% 뛰었습니다. 전기, 수도, 가스는 1.1% 올랐습니다. 위드 코로나와 경기 회복에 따라 소비가 늘면서 서비스 가격도 상승했습니다. 외식과 보험 서비스료가 9.6%, 전세 2.7%, 월세는 1%가 올랐습니다. 석유류, 가공식품 등 공업제품과 개인 서비스 가격이 오름세를 지속한 가운데 농축수산물도 채소 등을 중심으로 오름세가 다시 확대되면서 물가 전망에 대한 시각은 정부와 통계청이 온도차를 보였습니다. 통계청은 12월에도 물가가 상당폭의 오름세를 지속할 것으로 내다본 반면 정부는 둔화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12월에는 국제유가 상승세의 진정, 유류세 인하 효과, 그리고 김장 조기 종료 등으로 그 상승폭의 둔화가 전망됩니다.
정부는 서민들의 생활 물가가 최대한 안정적으로 관리되도록 내년 상반기까지 물가 대응 역량을 총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YTN 오인성입니다. 임신한 보육교사가 육아휴직을 신청하자 피임을 왜 안 했냐며 국공립 어린이집 원장이 막말을 쏟아낸 사건, YTN이 단독 보도했는데요. 직장에서 비슷한 피해를 입고도 눈치가 보인다는 이유 등으로 참는 경우가 많은데 신고하지 않으면 사실상 처벌도 어려워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박기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보육교사가 육아휴직과 출산휴가를 내겠다고 하자 거부하면서 오히려 막말을 쏟아낸 어린이집 원장. 그게 무슨 계획이라고 무계획이지. 왜 그렇게 그만 순간 나오지 않지? 선생님 결혼한다고 했으면 난 오래 같이 못 있었어. 피해 교사는 이후 야근까지 강요받자 견디다 못해 노동청에 신고했지만 이리 커져 문제가 되지 않을까 우려해 다시 신고를 취소했습니다. 실제 인권위 설문조사 결과 피해 교사와 마찬가지로 임신과 출산, 육아휴직 사용으로 차별을 받더라도 참고 넘어간다는 응답이 절반을 넘었습니다. 신고해도 해결될 가능성이 낮고 오히려 피해만 키울까 우려된다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근로기준법 등에선 육아휴직과 출산휴가를 거부하면 최대 징역 2년 또는 벌금 2천만 원까지 형사처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직접 신고하지 않으면 처벌까지 이어지긴 쉽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관련 사건은 고용노동청 근로감독관이 수사하게 돼 있는데 신고가 들어오기 전에 먼저 움직이는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전문적으로 사건이 찾아가지고 자꾸 그러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사건이 좀 들어와야지 법정이라든가 잡아가지고 감독을 나가거든요. 그렇지 않고는 특별히 하지 않습니다. 그거 아니도 많은데. 경찰은 노동관계 법령에 대한 수사권이 없고 검찰도 노동청 수사를 지휘할 뿐 직접 수사 권한이 없습니다. 담당 구청도 지도에 나설 수는 있지만 담당 법령이 달라 직접 처분은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이제 고용노동부 소관 사항이라서 저희 적용법인 영유아보육법에 대해서도 처분이 가능한지 그 부분은 이제 알아보고 있는 중이에요. 계약 부분에 관해서는 이제 그 계약서를 좀 검토를 해야 되고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요. 전문가들은 관련 기관들이 현장의 문제를 적극적으로 파악하고 해결하도록 종용하는 수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육아휴직 미구역 건에 대해서 직장 내 괴롭힘을 별건으로 조사할 수 있고 노동법 문제가 반드시 피해자가 고소를 해야 되는 것만은 아니기 때문에 지자체 차원에서 사건을 조사해서 제3자의 관점에서 고발권을 행사하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감독기관이 신고 없이도 수사에 나서도록 제도를 정비하지 않으면 육아휴직 등 출산 장려 정책도 무용지물이 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입니다. YTN 박견입니다. 오늘 출근길 두꺼운 외투에 방한 용품까지 착용해도 추위를 막기 쉽지 않았습니다. 이번 추위가 절정을 보이며 무척 추웠는데 내일 출근길에는 서울 아침 기온이 0도로 오늘보다 추위가 덜하겠습니다. 하지만 낮 기온은 4도로 오늘보다 낮아 더 쌀쌀해지겠습니다. 내일도 동해안을 제외한 곳곳에 비가 내립니다. 오전까지 5mm 미만의 비가 오겠고 기온이 낮은 강원과 제주 산간에는 1에서 3cm, 그 밖에 내륙에도 1cm 안팎의 눈이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반면 동해안은 대기가 더욱 메마르겠습니다. 여기에 바람도 매우 강하게 불고 있어 대형 화재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더욱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 기온 오늘보다 3도에서 7도가량 높겠습니다. 서울 0도, 대전 3도, 광주 4도, 부산 6도로 예상됩니다. 낮 기온은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서울 4도, 대전 7도, 광주 9도, 부산 12도로 예상됩니다. 주말에도 서해안에 또 한 차례 비나 눈이 오겠고 휴일 아침까지 영하권 추위가 이어지다 낮부터 누그러질 전망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네, 이상으로 뉴스나이트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